구조에 가망 없다던 배신자의 아들을 구하겠다며 폭풍우 속으로 뛰어드는 전설의 잠수부. 그의 외침 하나로 시작된 숨막히는 구조 드라마,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간의 용기를 그린 감동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남의 끝자락,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작은 포구입니다. 이곳에서 전설적인 잠수부 박동수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지닌 동수의 손은 낡은 잠수 장비를 정비하며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밥 먹어야죠. 16살 손녀 해솔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수는 손에 묻은 기름때를 헝겊으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해솔아. 잠깐만 기다려라. 작업장 한편에는 오래된 잠수복들이 걸려 있고 벽면에는 바래진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동수와 함께 찍힌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져 갔지만 동수의 가슴 속 상처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죠. 20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 동수는 동업자 정기범과 함께 해상공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기범이 사업 자금을 빼돌리는 바람에 후배 한 명이 안전장비 없이 잠수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죠. 그 일로 동수는 모든 것을 잃고 이곳 폭우로 내려와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바다의 전설이었다면서요? 해솔이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폭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나 봅니다. 전설은 무슨, 그냥 오래 살았을 뿐이지. 동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폭우 입구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멸치를 손질하며 옛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죠. 낡은 폰이 트럭 한 대가 비지땀을 흘리며 언덕길을 올라가고 커피 포장마차에서는 아침부터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어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동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 벽 너머로는 정기범이라는 이름과 함께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자리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도 바다에 나가세요? 해솔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장비 정비만 하고 집에 있을 거야. 동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파도 소리가 점점 커져갔죠. 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폭우에는 긴급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동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바다에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뭔가 큰일 났나 봐요. 해솔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수는 창가로 다가가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구름 아래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들이 보였고 그 속에서 무언가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폭우로 한 대의 검은 승용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정기범이었죠. 20년 만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동수는 문을 열지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정기범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폭우가 폭우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둡고 바람은 마치 바다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는 듯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포구의 어부들도 모두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고 집으로 피신한 상태였죠. 박동수 씨. 정기범이 빗속에서 동수의 이름을 부르며 작업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평소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그저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동수는 문을 열지 않고 그저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배신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정기범이 사업 자금을 빼돌리는 바람에 후배 김철호가 목숨을 잃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일로 동수는 모든 것을 잃고 이곳까지 내려와 은둔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준혁이가, 우리 아들이 바다에 갇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기범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준혁. 정기범의 아들 정준혁이 조업 중 보트가 전복되어 선실에 갇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창문 너머로 정기범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에는 진정한 절망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 문 안 열어줄 거예요? 해솔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정기범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20년 전의 비에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교활해 보이는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그 눈에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혜경은 어디 있습니까? 동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와 있어요. 하지만 파도가 너무 높고 시야가 안 보인다고 구조를 포기하려고 해요. 정기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발 당신만이 우리 준혁이를 살릴 수 있어요. 동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바다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 같았죠. 이런 날씨에는 아무리 베테랑 잠수부라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폭우로 내려가자 해경 구조대와 응급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죠. 파도 높이가 3m를 넘고 있고 바람은 초속 20m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구조선들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진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구조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해경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수부가 들어가 봤자 또 다른 인명피해만 생길 뿐입니다. 날씨가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정기범이 절규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저기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해경 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정기범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해경 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해경 대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연을 상대로는 돈이 통하지 않아요. 그때 정기범이 동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동수 씨, 제발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우리 준혁이만 살려주세요. 동수는 정기범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후배 김철호가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바다 밑으로 내려갔던 그날 말입니다. 정기범이 사업자금을 빼돌린 바람에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할 수 없었고 결국 철호는 돌아오지 못했죠. 그때도 정기범은 돈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돈? 동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돈 이야기만 하더군요. 김철호가 죽었을 때도 말이에요. 동수 씨, 정기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거절합니다. 동수가 단호하게 말하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동수 씨, 제발요. 정기범이 더 깊게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철호한테,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준혁이는 죄가 없잖아요. 준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동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금속 두드리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죠.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20년 전 철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결국 구해주지 못했던 기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해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구조작업 중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날씨에 잠수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저기 바닷속에는 아직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동수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거친 파도들이 서로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속 어딘가에 정준혁이 갇혀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해솔이 다가와서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아저씨 정말 불쌍해 보여요. 동수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요. 정기범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하겠어요. 구조작업 중에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동수가 정기범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후에는 제 앞에서 영영 사라지십시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정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꼭 약속해요. 동수는 해경 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구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해경 대장이 만류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동수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바람이 더욱 거세져 갔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죠. 20년 전 구하지 못한 후배에 대한 죄책감과 지금 바다에 갇힌 젊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포구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적인 잠수부 박동수가 나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모두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성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구조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젖은 잠수복을 입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숨줄은 목숨줄이다. 30년간 바다를 다니면서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철칙이었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험해도 숨줄 만큼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철칙을 어겼다가 목숨을 잃은 잠수부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할아버지, 해솔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동수의 잠수복 지퍼를 올려주며 말했죠. 정말 괜찮을 거죠? 괜찮다, 해솔아. 할아버지는 바다가 고향이니까. 동수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닷속에는 너랑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 할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니? 해경에서 파견된 신참 대원 이윤호가 동수에게 다가왔습니다. 28배 젊은 나이답게 혈기왕성해 보였지만 이런 험한 날씨의 구조 작업은 처음인 듯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윤호가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아니요.
이런 날씨에는 경험이 생명입니다. 동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챙기다가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대신 수면에서 숨줄 관리를 해주십시오. 제대로 안 하면 저도 준혁군도 둘 다 죽습니다. 윤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테랑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구급대원 서지은이 의료 장비를 챙기며 합류했습니다. 35의 그녀는 이런 응급 상황에 익숙해 보였죠.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응급처치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자 상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은이 전문적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두드림 신호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동수가 답했습니다. 3번 두드리면 살아있다. 2번 두드리면 도와달라. 1번 두드리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해요. 혹시 선실에 물이 찼을 가능성은 없나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동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트가 완전히 뒤집혔다면 공기 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생명줄이겠죠.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죠. 시야는 채 5미터도 보이지 않았고 물의 색깔도 진흙탕처럼 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했어요. 정말 들어가실 건가요? 윤호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저라도 함께. 젊은 친구, 바다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동수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저 물속에서는 서로 도우려다가 둘 다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혼자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동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시기 시작했죠. 물의 온도는 생각보다 낮았고 조류도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계산해 넣고 천천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동수가 수중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잘 들려요. 지은이 응답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올라오세요. 물속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혼탁했습니다. 손전등을 켜도 1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조류가 생각보다 강해서 몸이 자꾸 밀려났습니다. 동수는 감각에 의존해서 전복된 보트를 찾아야 했어요. 지금 수심 얼마나 되나요? 지은이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약 15미터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깊네요. 동수가 답했습니다. 보트가 조류에 밀려서 더 깊은 곳으로 갔나 봅니다. 수면에서 윤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줄 상태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파도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동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물속에서 동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바닷속 암초와 해초들이 손에 닿았지만 보트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준혁의 공기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금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수는 그 소리를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죠.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가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습니다. 똑똑똑. 3번의 두드림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죠. 동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동수는 담례로 발견한 선체를 3번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안쪽에서 더욱 힘찬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죠. 준혁 군을 찾았습니다. 동수가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살아있어요. 수면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정기범의 안도 섞인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죠.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보트가 완전히 뒤집혀서 선실 입구가 바닥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위로 큰 바위가 보트를 누르고 있었죠. 게다가 물속에서도 연료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새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어요. 동수가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수면 위에서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동수는 선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선실 창문이 일부 깨져 있었지만 사람이 빠져나올 만큼 크지는 않았죠. 문은 완전히 막혀 있었고 바위 때문에 배를 뒤집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창문을 더 넓히는 것뿐이었어요. 창문을 더 넓혀야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보트가 약간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류와 파도 때문에 보트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이었죠. 게다가 선체에서 공기 방울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동수가 중얼거리며 작업 도구를 꺼냈습니다. 준혁과 두드림 신호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동수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선실 안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준혁이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간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물속에서는 모든 작업이 수면 위보다 10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차근차근 창문 틀을 넓혀가기 시작했죠. 준혁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똑 2번의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달라는 신호였죠.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됐어요. 동수가 선체를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면 위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갑자기 숨줄에 이상한 진동을 느꼈거든요. 수면 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물속에서 작업하는 동안 해경과 구급대원들은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기범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마라. 정기범이 해경 대장에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고서만 작성해 주시오. 해경 대장이 이상하다는 듯 정기범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구조 작업은 당연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내 말은 정기범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왜 이런 날씨에 바다에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지 말아주시오. 가족 내부 문제니까 말이오. 지은이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왜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재발을 방지하려고 할 텐데 말이죠. 그때 천막 뒤쪽에서 수상한 사내 하나가 슬금슬금 동수의 숨줄 근처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의를 입은 그 사내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윤호는 숨줄 관리에 집중하느라 그 사내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그 사내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사내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아, 저는 그냥 구경하러 온 주민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구경이요? 지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인데요. 사내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그 사내가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숨줄 쪽을 자꾸 훔쳐보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물속에서 동수는 창문 틀을 넓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금속을 자르는 것은 물속에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30년 경험이 그를 도와주고 있었죠. 똑똑똑. 준혁이 다시 3번 두드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절반 정도 됐어요. 동수가 선체를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물속에서 이상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숨줄이 평소와 다르게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파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진동의 패턴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윤호 씨, 숨줄 상태 어떻습니까? 동수가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상입니다. 파도 때문에 좀 흔들리긴 하지만요. 윤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오랜 경험으로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숨줄의 진동이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있었거든요. 수면 위에서는 정기범이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계획대로 하라. 하지만 들키지는 말고. 정기범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지은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은은 몸을 숨기고 정기범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때 아까 그 수상한 사내가 다시 숨줄 근처로 다가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뭔가 도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지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내는 깜짝 놀라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뒤쫓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 윤호가 비명을 질렀어요. 숨줄이 이상해요. 윤호의 손에 잡힌 숨줄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동수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숨줄을 통해 전해져 오는 진동이 비정상적이었거든요. 게다가 공기 공급도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동수가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문제가. 윤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정기범이 급하게 윤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뭐가 문제요? 우리 동수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 하지만 정기범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은이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기범 씨,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무슨 소리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기범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속에서 동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줄의 상태가 계속 이상했고 공기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준혁의 구조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혁군, 조금만 더 기다려요. 거의 다 됐어요. 동수가 선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창문이 이제 사람이 빠져나올 만큼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숨줄에서 더 큰 충격이 전해져 왔어요. 수면 위에서는 윤호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숨줄이 자꾸 끊어질 것 같아요. 뭔가 날카로운 것에 긁히고 있는 것 같은데. 지은이 급하게 숨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숨줄의 일부가 인위적으로 손상된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칼로 그은 자국이에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정기범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물속에서 동수는 준혁을 끌어내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숨줄에서 결정적인 충격이 전해져 왔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해솔이 포구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정기범의 진짜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동수의 숨줄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물속에서 느끼던 미세한 공기 흐름이 갑자기 멈춰버렸고
동수는 본능적으로 호흡을 멈추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30년간 바다에서 일해온 경험이 지금 이 순간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10분 이상 버티기 어려웠죠. 숨줄이 끊어졌습니다. 윤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절단된 숨줄의 끝부분이 들려 있었어요. 절단면을 보니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면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급하게 모여들었고 지은은 응급 산소통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깊이에서 숨줄 없이 올라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급상승할 경우 잠수병에 걸릴 위험도 있었어요. 다른 잠수부를 급히 투입해야 합니다. 해경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동수 씨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윤호가 절망적으로 답했습니다. 물속에서 동수는 차가운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산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고 압력 때문에 급상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손전등마저 물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2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후배 김철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신호, 그리고 자신이 구해주지 못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 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숨줄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동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트라우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철호는 그때 29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이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기범의 탐욕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동수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철호의 목까지. 수면 위에서 지은은 아까 도망간 수상한 사내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숨줄을 손상시킨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빗속을 뚫고 달리며 사내의 뒤를 쫓았어요. 포구의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를 누비며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잡아라.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사내는 포구의 좁은 골목길로 도망쳤지만 결국 막다른 길에 막혔어요. 지은과 뒤따라온 해경 대원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등을 대고 섰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사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돈을 받고. 누가 시켰어요? 누가 당신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사내의 시선이 정기범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신도 살인미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기범 씨가 시켰어요. 숨줄을 끊으라고. 그러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기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기범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정기범이 발악하며 부인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 아들을 구하러 간 사람을 해치겠어요? 하지만 사내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도 있고 받은 돈도 있어요. 여기 현금이.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해경 대장이 정기범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구하러 간 사람의 숨줄을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그건 정기범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구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미친놈이야, 완전히. 자기 아들도 죽일 뻔했잖아. 물속에서 동수는 마지막 남은 공기로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창문을 통해 준혁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의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동수는 힘겹게 준혁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하지만 준혁은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이 새어들어 목까지 차오른 상황에서도 그는 동수에게 무엇인가 전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준혁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전 점검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동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것이 정기범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유였던 것이죠. 아들이 비리를 폭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걸 폭로하려고 했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그게 다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준혁의 말을 들은 동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기범은 아들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까지 제거하려 했던 것이죠. 20년 전 김철호의 죽음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동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김철호의 죽음도 혹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도 정기범이 뭔가를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목숨이 위험했고 자신의 산소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준혁을 창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선실 안에 남아있던 공기 주머니를 확보해서 둘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했어요. 공기 주머니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수면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은 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동수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곧 올라갈 수 있어요. 천천히 올라가야 해요. 수면 위에서는 지은이 범인을 붙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기범의 진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폭우는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요? 해경 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기범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포구 사람들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정기범의 얼굴은 완전히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자신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물속에서 동수는 마지막 의지력으로 준혁과 함께 수면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주머니 하나로 둘이 호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철호야, 이번에는 반드시 살려낼게. 동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면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동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후회를 되풀이할 수는 없었거든요. 물속에서 동수와 준혁은 작은 공기 주머니를 나누었으며 천천히 수면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수의 30년 경험이 지금처럼 절실했던 적이 없었어요. 급상승하면 잠수병에 걸릴 위험이 있었고 너무 천천히 올라가면 공기가 떨어져 둘 다 죽을 수 있었거든요. 숨을 참지 마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올라가야 해요. 동수가 준혁에게 손짓으로 알려줬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수의 지시를 따랐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선실에 갇혀 있었던 탓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손발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죠. 수면 위에서는 정기범을 둘러싼 진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경 대장이 직접 사내를 신문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언제 그런 지시를 받았나요? 해경 대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정기범 씨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더니 숨줄을 끊으라고 했어요.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지은이 정기범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아들을 구하러 간 사람을 왜? 정기범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나를 고발하려고 했어. 고발이요?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서류를 조작한 것을 알아차렸어. 그래서 검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 정기범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포구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려 한다고 해서 죽이려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수 씨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해경 대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동수는 우연이었어. 그냥 준혁이만. 정기범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구조자까지 제거하려 했다는 것은 더욱 악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바다 표면에 기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와 준혁이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기 봐요.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다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동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공기 부족으로 두 사람 모두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동수가 준혁을 끌어안으며 올라갔습니다. 수면까지 이제 10m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10m가 마라톤의 마지막 1km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안 올라와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곧 올라올 거예요. 저 기포들 보세요. 윤호가 답했습니다. 그때 정기범이 갑자기 바다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잡아요. 해경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기범은 이미 물가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바다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바다 표면이 부글거리더니 동수와 준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살아 있었어요. 여기요. 윤호와 다른 해경 대원들이 급하게 달려가서 두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지은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맥박은 있어요. 호흡도 약하지만 살아있어요. 준혁이 먼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기침을 하며 바닷물을 토해냈어요. 준혁아, 정기범이 울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정기범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서야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동수도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준혁 군은 괜찮습니까? 네, 살아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요. 지은이 안도하며 답했습니다. 포구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전설적인 잠수부 박동수가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하지만 정기범만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고 있었어요. 준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섞여 들렸습니다. 해경 대장이 정기범에게 다가갔습니다. 정기범 씨 체포하겠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요. 정기범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동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마침내 해낸 것에 대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할아버지, 해솔이 달려와서 동수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동수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해솔아.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어. 20년 전에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오늘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포구에는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어요. 두 생명이 구해졌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하지만 정기범의 참회는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새벽 첫 햇살이 포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동수와 준혁을 응급처치하는 동안 포구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동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해솔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해솔아. 할아버지는 바다 사나이니까. 동수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지은이 동수의 상태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아니요. 집에서 쉬면 됩니다. 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병원에서 죽을 수는 없어요. 준혁은 이미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지만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안도감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정기범은 해경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20년 전 김철호 사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아, 정기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정기범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서야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해경 대장이 정기범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조사를 위해서요. 잠깐만요. 정기범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동수 씨와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해경 대장은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잠시 시간을 허락했어요. 정기범은 무릎을 꿇고 동수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참회하는 죄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동수야, 정기범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도 내가 그랬어. 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했던 고백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철호가 죽은 것도 내가 그놈의 줄을 놨어. 정기범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전 점검 비용을 아끼려고. 그래서 제대로 된 장비를 못 써서. 철호가. 포구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동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의 진짜 원인이 밝혀진 것이었죠. 철호의 죽음이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정기범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 감옥에 가는 것도 무서웠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무서웠어.
정기범이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 저를 이곳까지 쫓아내셨군요. 동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호한테도, 너한테도, 그리고 우리 준혁이한테도. 준혁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폭로하려던 것도, 그래, 또 다른 사람들이 다칠까봐, 또 철호 같은 일이 생길까봐 무서웠어. 정기범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너마저. 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동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정기범 씨, 동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철호의 죽음을 내 탓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 생각에 잠 못 이루며 살았어요. 정기범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혁 군을 구하면서 깨달았어요. 동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철호도 분명히 살고 싶어 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포구 사람들이 동수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동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사십시오. 정기범은 땅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동수야. 정말 고맙다. 해경 대장이 정기범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정기범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아빠를 용서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옳았어. 내가 하려던 일을 끝까지 해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정기범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포구 사람들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 유지였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동수는 다시 들것에 누웠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해솔이 물었습니다. 그래, 해솔아. 이제 할아버지 마음의 짐이 좀 덜어졌어. 동수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면서 폭우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준혁이 동수에게 다가와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동수가 답했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 해주세요. 무엇이든지요. 다시는 포기하지 마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세요. 동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의 죄를 바로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포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 위에 세워진 평화였어요. 한 달이 지난 후 포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에 깨끗하고 투명한 평화였죠. 동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작업장에서 잠수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누군가 찾아온다고 했죠? 해솔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서울에서 온다더군.
동수가 답했습니다.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하던데. 실제로 준혁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 동수에게는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했고 잠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젊은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동수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말로 서울에서 온 승용차 한 대가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25살 정도의 젊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건장해 보였지만 어딘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수 선생님이신가요?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동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김철호의 아들입니다. 동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호의 아들이라니. 20년 전에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란 것이었군요. 철호의 아들? 동수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정기범이라는 사람이 체포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거잖아요. 아버지의 죽음이 선생님 탓이 아니었다는 것도. 동수는 한참 동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철호의 모습이 그대로 빼닮아 있었어요. 특히 진실한 눈빛이 아버지와 똑같았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게 저를 키우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셨죠. 민수가 답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동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미안해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위험한 일이에요. 동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어머니도 찬성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으라고 하시면서. 민수가 답했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철호의 아들을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바다는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동수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포구에 머물며 동수에게 잠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수영부터 시작해서 점차 전문적인 잠수 기술까지 배워나갔어요. 며칠 후 준혁도 포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한 후 새로운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준혁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준혁 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동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새 회사에서 안전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려고요. 준혁이 답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선생님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해상 안전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강사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동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은둔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해보겠습니다. 동수가 답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혁이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동수는 주기적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안전 교육을 했습니다. 그의 실제 경험에 바탕한 교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지식이었죠. 포구에서는 민수가 날이 갈수록 실력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받았는지 바다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어요. 선생님, 이제 실제 구조 훈련도 해볼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이르다. 기본기가 더 탄탄해져야 해. 동수가 답했습니다. 바다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수는 해솔과 함께 새벽 포구를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다는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요즘 행복해 보여요. 해솔이 말했습니다. 그래? 동수가 물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항상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웃는 모습도 많이 보여요. 동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도 생겼죠. 바다는 위험하지. 동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사람이 지키는 약속이 중요한 거야. 무슨 약속이요?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동수가 답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모여서 사람을 살리는 거지. 해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조금 어려웠지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민수가 다가와서 함께 걸었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뭘 배우나요? 내일은 팀워크에 대해서 배울 거야. 동수가 답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해. 네, 잘 배우겠습니다. 동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철호의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자신의 뒤를 이어주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준혁처럼 올바른 길을 걷는 젊은이들을 보는 것도 기뻤죠. 바다는 무서운 곳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바다이기도 해. 동수가 말했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구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포구에는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별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동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철호의 아들 민수가 있고 해솔이 있고 그리고 함께 올바른 길을 걷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약속은 사람을 살린다. 동수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바다는 여전히 위험했지만 이제 동수에게는 두렵기보다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약속들이 만들어질 것이었거든요. 포구의 새벽은 이렇게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포구 마을의 희망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